11번 재고자산 기출문제입니다. 자, 객관식 기출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분류되는 경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토지. 자, 이거는 유형자산이죠. 그죠? 재고자산이 아니라. 자,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당연히 재고자산이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도 볼게요.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장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이다. 이거는 투자자산 쪽에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옥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건물이다. 이거는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거니까 유형자산이 되는 게 맞겠죠. 그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으로 볼게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되어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자, 맞는 거죠. 개별법이라는 거는 구입했을 때 구입 가격표를 붙여서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는 건데 거래가 빈번하고 종류가 많다고 그러면 이걸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재고자산,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선의선출법을 적용하면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된다. 자,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선의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과거의 낮은 단가를 매출원가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이익이 높게 기록된다라고 했었죠. 자, 3번에 총평균법은 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한다. 이거는 이동평균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 번에서 총평균 단가를 내는 거니까 우리가 이 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재고자산의 이동이 생길 때마다 평균 단가를 내는 것은 총평균법이 아니라 이동평균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반대이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니까 후입선출법은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매출 원가로 인식한다. 맞죠?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 그 판매한 그 해에 우리가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나요?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적 계정이지 재고자산을 직접 차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했었죠. 맞는 표현이고요.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그렇죠. 영업비 비용으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옳지 않았었고요. 4번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재고자산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재고자산 결정 방법, 재고수량 결정 방법 중에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 재고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그럼 장부에 재고자산이 입고되거나 출고될 때마다 계속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남아있는 수량이 장부상의 수량과 일치하는지는 실제 재고 조사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기말 수량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출고된 수량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고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이 정확한지는 실지 재고 조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로 구분한다. 맞죠? 평균법은 기초 재고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한 평균 단위당 원가를 구하여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죠? 평균법은 구입한 매입 금액에다가 그 수량을 나눠서 평균 단가를 산정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항 중에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미착 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미착 상품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조건을 맺었다라고 하면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재고자산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미착 상품인데 선적지 조건이에요. 그 선적하면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니까 이건 재고자산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위탁 상품이에요.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탁자의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시성품은 자, 구매 의사 표시가 없다 그러면 판매가 완료된 게 아니니까 이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함해야 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5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5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죠. 그래서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죠. 그쵸? 그럼 답은 벌써 1번이네요. 6번의 답은. 자, 그 밑에 것도 읽어볼게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적용 시에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맞죠? 먼저 했던 게 먼저 팔린 거니까 남아있는 기말재고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어,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매출원가가 적게 기록된다. 맞죠? 자, 우리 앞에 이론에서 봤던 게 자, 1일 날 100원에 구입을 했고 한 개를 2일 날 200원에 구입을 했고 그쵸? 그런데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이 중에 하나를 팔았다 그러면 이 하나를 4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먼저 있던 요 100원이 매출원가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150원이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게 매출원가 금액이 작죠. 그쵸? 평균법이 더 크고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4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나중에 있던 200원이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거였었죠. 이렇게 그래서 평균법이 중간이었다. 그래서 매출원가 비용이 가장 선입선출법이 작으니까 이익이 가장 이렇게 컸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서 매출원가가 이렇게 작게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평균법은 150원이고 선입선출법은 100원이니까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단기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평균 단위당 원가로 기말재고자산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6번의 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은 주 서울의 7기 재고자산 관련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얼마냐? 자, 여기 보니까 1월 3일 날 기초재고가 있었고 3월 14일 날 매입을 10개를 했고요. 그리고 7월 20일 날 매출 20개를 했고 12월 12일 날 매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기말 재고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선 기말 수량을 먼저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매출한 게 20개니까요. 매출한 게 20개니까
매출한 게 20개니까 자, 지금 남아있는 수량은 몇 개일까요? 20개, 10개, 그리고 여기 10개가 매출됐으니까 10개가 남아있는데, 또 매입한 게 10개니까 남아있는 수량은 20개예요. 그렇죠? 그럼 이 20개에 대해서 우리가 기말재고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이 단가를 얼마 적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니까 가장 나중에 있던 것부터 남아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20개 중에 10개는 140원짜리가 남아있을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 10개는 그 다음에 매입한 12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 하면 얼마예요? 1,400원, 1,200원이니까 얼마겠어요? 그렇죠. 2,600원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매출원가라는 거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초상품 재고가 3만 원이죠. 그쵸? 자,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은 이 운반비, 매입시 운반비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요 150만 원에서 5만 원 더하면 155만 원이 매입액이에요. 그럼 기말에 남은 게 지금 만 원이니까 이거를 빼면 나머지는 이제 매출원가로 팔려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매출원가 얼마 나오시나요? 3만 원 더하기 155만 원, 그다음 빼기 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157만 원이 매출원가로 팔려 나간 거다라는 거예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9번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기초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출 총 이익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익을 가장 높게 보고하는 건 그렇죠. 선의선출법이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구입했던 낮은 단가가 매출원가로 처리되니까 매출원가 비용은 낮아지고 그러면 이익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부동호가 반대가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높게 보고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에서 단기 매입한 걸 더하고 기말상품을 빼는 건데요. 그 매입한 거는 순매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순매입액이라는 건 자, 여기 보시면 단기에 총 매입한 150만 원에다가 운반비는 취득원가니까 더하는 거고요. 우리 순매입액이라는 건 이런 매입 할인이나 매입 환출 애누리 이런 건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계산해 보시면 기초 상품 재고가 지금 얼마 있어요, 여러분? 50만 원 있죠, 그죠? 50만 원에다가 순 매입액을 더해야 되는데 지금 150만 원 구입했는데 운반비 10만 원까지 하면 16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매입 할인 받은 거 10만 원, 매입 환출 및 애누리한 거 10만 원. 그러면 이 20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겠어요? 160에서 20을 빼면 그렇죠. 140만 원이 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죠? 여기 4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팔려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150만 원이 매출원가로 팔려 나간 거네요. 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10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11번입니다. 부산의 5월 초 상품 재고액은 50만 원이며 5월 상품 매입액은 35만 원, 5월의 매출액은 60만 원이다. 자,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액의 20%라고 한다면 5월 말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춰 놓고 공식을 좀 적어 봤는데요. 여러분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요 개념을 잠깐 우리가 학습해 보면 매출액 중에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원가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매출액 중에 매출 총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원을 매출했는데 그 중에 70원이 매출 원가예요. 그러면 매출액 중에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이 원가율은 70%가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 총 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게 매출 총 이익이에요. 그럼 매출액 100원 중에 매출 원가가 70원이니까 매출 총 이익은 30원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액 중에 매출 총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에 이 매출 원가율 70%하고 매출 총 이익률 30%를 더하면 결국에는 100%가 되거든요. 1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5월 초, 기초라고 할게요. 기초 상품이 50만 원이고 5월에 상품 매입액, 그러니까 매입한 게 35만 원인데, 그렇죠? 5월 말에 상품 재고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이 기초 상품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를 빼서 나머지 매출 원가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지금 물어본 거는 이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이, 즉 5월 말에 남아있는 상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자, 지금 5월 초 기초 상품은 50만 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매입한 게 3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출 원가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요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을 우리가 역으로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매출 원가 알아야 되는데 매출 원가는 안 나와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매출 총 이익률이 20%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요, 저럼 봐봐요. 우리가 매출 총 이익률이 20%다라고 하면은 매출 총 이익률이 20%다라고 하면요. 매출 원가율은 몇 퍼센트겠어요? 그렇죠. 80%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매출 원가율이란 것은 전체 100%에서 매출 총 이익률을 빼게 되면 원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매출액이, 요 5월 한 달의 매출액이 60만 원이랍니다. 우리 지금 매출 원가율이 80%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60만 원에 80% 곱하면 80% 60만 원에 80%를 곱하게 되면 48만 원이 매출 원가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매출 원가는 48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기초 5월 초 상품하고 5월 매입한 상품 35만 원을 더하면 85만 원인데 85만 원에서 48만 원을 빼면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을 알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85만 원에서 48만 원을 빼게 되면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은 얼마가 돼요? 37만 원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 답은 2번이었었습니다. 자, 11번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 밑에 해답지에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걸 참고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분계 연습 문제는 이제 전산회계 1급에 있는 기출 문제들 중에 이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교재는 요 사이사이에 여러분 분계가 답이 안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연필로 분계를 써보고 같이 한번 맞춰보시고 이 밑에 해답도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듣기 전에 분계를 미리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에 보니까 9월 5일 날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 인천세관에 관세 200만 원과 통관 수수료 2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납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나 통관 수수료는 상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의 취득 원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200만 원과 20만 원은 상품의 자산의 취득 원가로,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0월 22일 날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화물 운송비 1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자,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운반비가 들어가면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운반비를 만약에 부담했다 그러면 이거는 판매 활동이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운반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운반비로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뭘로 지급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자, 9월 14일 날 제품 원가 40만 원짜리 제품을 매출거래처에 견본으로 제공해줬다. 그럼 제품 자산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제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40만 원. 그럼 이렇게 견본으로 제공해줬을 때 이런 비용을 견본비라고 해요. 견본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처럼 제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건 아니니까 타기정 대체를 걸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론상 뭐라고 한다? 타기정 대체.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요 전표 입력할 때 요 타기정 대체라는 코드를 또 걸어주게 돼 있는데요. 그건 이제 후반부에 가서 우리 실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런 걸 타기정 대체라고 한다. 그렇게 인지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4번인데요. 10월 15일 날 제조 과정에서 사용할 원재료 30만 원. 자, 시가 50만 원짜리인데 이걸 기기장치 수리하는 데 썼대요. 자, 여러분, 기기장치 수리하는 데 쓴 이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대요. 자, 이거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산 취득한 이후에 이 자산을 사용하면서 이런 수선비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이거는 유형자산편에 가서 아주 상세하게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용어 정도만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라는 자산이 감소했고요. 자, 이거를 기기장치 수리하는 데 썼으니까 수선비라는 비용이 발생한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제가 제라고 적어놓은 건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으로 비용을 입력할 때 우리 아직 프로그램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비용을 입력할 때 이게 만약에 제조와 관련된 비용이다 그러면은 코드 번호를 500번대 코드를 사용하게끔 이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제조와 관련 없고 우리 본사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코드 번호를 800번대 코드를 사용하게끔 이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는 주의할 게 이게 제품 제조와 관련된 비용인지 판매비와 관리비와 관련된 비용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수선비니까 이 수선비는 제조와 관련된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그래서 수선비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처리해주고 원재료를 갖다 썼으니까 원재료라는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타기정 대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7월 7일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제품 3,250만 원을 3,250만 원이 전부 다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제품이라는 자산이 3,250이 감소했고, 그럼 이렇게 화재로 인한 손실 비용을 재해 손실이라고 해요.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근데 이 재해 손실은 기업의 상품을 파는 이런 영업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해 손실은 비용은 비용인데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이 돼요. 비용은 비용인데 뭘로 구분된다?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된다는 거. 우리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도 있지만 영업 외적인 이런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품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다. 그럼 제품 자산이 감소하고 이 비용을 뭐라고 한다? 화재로 인한 손실을 그렇죠. 재해 손실. 이건 영업의 비용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밑에 해답이 또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학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